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이 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는 25일부터 전국의 요양병원과 시설에 배송을 시작합니다. 당국이 밝힌 입소자와 종사자 등의 백신 접종 동의율은 93.8%로 모두 34만여 명입니다.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결단이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가 검찰 인사 과정과 관련한 추측 보도를 자제해달라며 논란 확산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한 언급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비겁한 침묵을 끝내고 결자 해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미혼 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기가 울자 짜증이 난다며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배구 선수들의 학교 폭력 폭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프로야구에서도 모 선수에게 초등학교 시절 폭행과 떠돌림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12년 전 박철우를 폭행했던 이상열 KB 손해보험 감독은 이번 시즌 남은 경기 지휘봉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하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과 관련해 하버드대 역사학과 교수들에 이어서 또 다른 학계 교수들도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도 공식 입장을 내놓는가 하면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온라인 국제청원회는 2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늘 한때 5만 6천 달러, 우리 돈으로 6,500만 원을 넘으며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도 1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테슬라 등 전 세계 웬만한 기업의 주식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떨어졌지만 불안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더해졌고 설 연휴로 인한 확진 사례도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대유행의 불씨가 잠복되는 상황입니다. 네, 첫 소식 강재묵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48명을 기록하며 약간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나흘 만에 400명대로 내려온 건데 위험 요소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설 연휴로 인한 가족 감염 사례가 이어졌고 대규모 사업장, 의료기관 관련 누적 확진자도 계속 더해졌습니다. 서울 시내 종합병원 관련 확진자 수도 계속 더해지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충남 보령에서는 휴가를 나온 군인과 친구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증가폭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 잠복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데다 거리 두기가 완화된 뒤 첫 주말 이동량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현재 유행 상황이 안심할 단계가 아니므로 결코 경각심을 놓지 마시고 사적인 모임은 가능한 취소해 주시고 모임, 행사는 가능한 비대면으로. 정부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방역 대응 수위를 조절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요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송 모의 훈련 장면 다들 보셨을 겁니다. 경북 안동에서 전국으로 보내는 건데요. 오는 25일부터 36만 명분의 백신이 전국의 요양병원과 시설 등으로 배송됩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는 26일 첫 접종 전날인 25일 배송에 들어갑니다.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천 물류센터를 거쳐 순차적으로 전국의 요양병원과 시설에 전달됩니다. 요양병원은 수령 후 5일 안에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요양시설의 경우 관내 보건소 인력이 3월 말까지 방문해 접종할 방침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종 대상자는 65세 미만 30만여 명이며 3월 도입될 화이자 백신 대상까지 포함하면 1차 접종 대상자는 36만여 명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반입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도착 즉시 5개 예방접종센터에 배송해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처음 출하되고 역사적인 국내 첫 접종도 26일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현재 접종 등록을 받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대응 요원 등은 다음 달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당국은 4월 이후의 접종 계획에 대해선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용우입니다. 1차 접종 대상자는 36만 명인데 이 중에 34만 명이 접종에 동의를 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죠. 10명 중에 9명꼴로 손을 든 셈입니다. 우려했던 접종 동의율이 90%를 웃도는 거죠. 내 차례 안 맞으면 언제 맞는지 아십니까? 전 국민 접종 다 끝나고요. 11월 달 이후에나 돼야 됩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1차 백신 접종 대상자 36만여 명 중 백신을 맞겠다고 한 사람은 93.8%인 34만 명이 넘습니다.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화이자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아스트라제네카가 93.6%, 화이자는 이보다 약간 높은 94.6%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프랑스 등의 접종 초기 동의율이 5, 60%였던 점을 고려하면 월등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에 본인 차례에 접종을 거부하면 맨 뒤로 순서가 밀리게 됩니다. 전 국민의 접종이 끝나는 11월 이후에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마감 이후에 새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접종을 하겠다고 마음을 바꾼 인원도 1차 접종 기간에 최대한 접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근무자가 접종을 거부해도 근무를 제한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근무를 제한하거나 그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자체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신 지금처럼 주 1회 이상 진단검사를 통해 방역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 당시 요양병원 내 감염이 확산되자 부랴부랴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을 선정했는데 병원 측과 마찰로 시끄럽습니다. 기존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증 환자들이 강제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병원별로 사정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병원 선정에만 급급했던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정태영 기자입니다. 파킨슨병과 치매를 함께 앓고 있는 89세 어머니를 모시는 현정숙 씨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어머니가 있는 병원이 최근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급작스럽게 병상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뇌출혈로 이제 뇌 수술도 받으신 상태고 사지가 마비되어 가고 있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처치를 받으셔야 돼요. 몇 년 동안 겨우 적응해온 병원을 옮기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간병인을 받기도 불안해하시는데 어딘가에 새로운 곳에 가서 거기서 적응을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은 서울에 총 3곳. 특히 이곳의 경우 대부분 중증 환자가 입원해 있는 터라 보호자들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분노합니다. 여기 와서 계시는 환자들을 보셨으면 한 번이라도 절대로 그렇게 지정을 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간병인이 24시간 계속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가실 곳이 없어요. 반발 시위가 잇따르자 일단 서울시는 당초 지난 15일로 통보했던 병상 마련 기한을 철회했지만 그래도 전담병원 지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병원을 바꾸는 것 자체가 며칠 내로 바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병상이 부족하다라는. 하지만 결국 코로나 환자들을 받아야 하는 병원 측으로서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감염 위험뿐 아니라 업무 자체도 힘들어져서 의료진의 이탈이 사실상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던 의료진들의 대규모 사직이 저희 병원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파견 인력만으로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충분히 납득은 가지만 갑작스러운 전담 요양병원 지정을 둘러싸고 병원이나 환자 가족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영입니다. 이번 주에 뜨거운 정치 이슈가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이었죠. 검찰 고위직 인사를 놓고 벌어진 거취 문제였는데요. 정치적 파장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애써 침묵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결자 해제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복귀를 설득하는 동시에 대외적 메시지는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소수의 고위급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당내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면서 신 수석을 패싱한 건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신 수석도 무책임하다고 보는 당내 시각이 꽤 많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의원도 MBN과의 통화에서 기분이 나쁘다고 사표를 내는 참모가 어디 있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을 해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 모든 갈등과 혼란이 대통령의 불통에서 비롯된 것이니만큼 대통령은 비겁한 침묵에 몸을 숨기지 마시고 결자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청와대는 오늘 하루에만 2차례 공지를 통해 이번 사의 파동과 인사와 관련한 추측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박범계 법무장관과 갈등으로 사회를 피한 것으로 알려진 신현수 민정수석을 둘러싸고 정치권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박범계 장관이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고요. 청와대와 여권 고위급에서도 신 수석 설득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부 안보란 기자와 함께 이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기자, 주말인데도 신 수석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박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강행했다. 그래서 신 수석이 대통령에게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사실이라면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보도가 사실이에요? 청와대는 오늘 2번의 공지를 통해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먼저 공지된 내용은 대통령 제가 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무리한 추측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것이었고요. 1시간쯤 뒤에 다시 공지하면서 근거 없는 추측 보도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 결정되지 않은 검찰 후속 인사까지 확정된 것처럼 추측 보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는 게 불편하다 이런 속내가 담겨 있습니다. 네,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은 휴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신 수석은 그제부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물론 여권의 고위 관계자들도 신 수석의 복귀를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사자인 박범계 법무장관도 주말에라도 신 수석을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신 수석님 휴가 계시고 또 주말이 있는데 만날 계획이거나 혹시나 만날 의향은 있으신 건지 좀 애둘러서 말씀해 주세요. 네,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박 장관이 주말에라도 만나겠다고는 했는데 지금 밝혀진 건 없죠? 알려진 건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설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어떤 결론이 내려진 것 같진 않습니다. 신 수석과 통화도 안 되고 해서 일단 신 수석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에게 연락을 해봤는데요. 여전히 고심 중인 걸로 안다 이렇게 말을 좀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하지만 신 수석이 이미 마음을 굳혔다, 안 돌아올 거다 하는 식의 추측성 보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전부터 적극 해명 또는 유감 표명에 나선 건 혹시 이런 보도가 신 수석의 복귀에 변수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일단은 돌아만 와달라 이런 마음이 더 큰 상황인 거죠?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충분히 숙고해 본래 모습으로 복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원래 오는 22일 그러니까 모레가 복귀일인데 월요일 날이죠. 다음 네, 주에. 그렇습니다. 청와대를 떠나겠다는 뜻을 고수하면 일은 더 커집니다. 먼저 2달도 안 돼 민정수석을 다시 뽑아야 하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의 동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의 만류에도 뜻을 꺾지 않았다. 이 사실만으로도 레임덕이 시작됐다라는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청와대로선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근데 신현수 민정수석은 오래전부터 문재인 대통령하고 신뢰관계가 돈독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 아닙니까? 네, 두 사람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정비서관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고 2012년과 2017년 대선 때 신 수석이 법률 지원력으로 문 대통령과 함께하며 더 각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에선 문 대통령이 검찰 출신 가운데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신현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정권 출범 때부터 민정수석 후보에 이름이 오르내렸는데 신현수 수석 본인이 고사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1년 정도 남기고 어렵게 이제 자리를 맡았지만 2달 만에 또 이런 전례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근길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안보란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를 벗어나면 국민들에게 위로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선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를 노린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는데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벗어나면 국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을까라고 꼬집으며 과거 국채 발행을 걱정하며 기재부를 그만둔 신재민 전 사무관보다 못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도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 지사가 과거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했을 때 자기 돈이라도 저렇게 쓸까라고 했던 기사 댓글이 기억난다고도 썼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상식 밖의 모독이자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에 대한 폄훼라고 맞받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매표 행위라 선동하면서 우리 국민을 돈 뿌리면 표 주는 원시유권자로 모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발목 잡기로 반사이익이나 노리던 구태를 못 벗어난 보수야당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쯤 강원도 정선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강풍이 불고 있어서 진화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국 연결합니다. 박규원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산불은 오늘 오후 3시 50분쯤 강원도 정선군 열양면 구절리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민가와는 불과 100m 떨어진 지역입니다. 다행히 아직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산림당국은 민가 쪽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화선을 설치했습니다. 주불 진화를 위해 대형 산불 진화 헬기를 비롯한 헬기 총 11대가 진화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정선군청과 정선소방서 등은 산불 진화 인력 172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진화율은 50%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산불 진화의 가장 큰 변수는 바람입니다. 강풍주의보와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데다 화재 지점은 초속 7.9m의 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면서 진화 작업에 투입했던 헬기 11대는 모두 철수했습니다. 일부 화재 현장은 급경사여서 진화 인력의 접근이 쉽지 않아 밤샘 진화 작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사회부에서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배구계에서 시작된 학교폭력 폭로가 이번에는 야구계에서 나왔습니다. 한화 이글스 소속 선수에게 초등학교 시절 폭행과 따돌림을 당했다는 폭로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는 해당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한 SNS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현역 야구 선수에게 초등학생 때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실명이 공개된 해당 선수는 한화의 유망주 외야수. 글쓴 이는 이 선수가 전학 온 자신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했습니다. 그 패거리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고 쓰레기 청소함에 갇혀서 나오지 못했다고도 썼습니다. 견디다 못해 다시 전학을 갔고 이후 우울증과 정신적 문제에 시달리며 매일 약을 먹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화는 해당 선수와 면담하고 자체 조사를 했지만 학폭 가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는 모르겠다라고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하니까 주변 수소문에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분도 명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글쓴 이는 재차 글을 올려 해당 선수가 폭행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진과의 문자에서도 해당 선수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다며 그 때문에 2차 가해를 당하게 된 상황에 더 화난다고 했습니다. 학폭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당분간 진실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배구계에서 촉발된 학폭 논란이 사제지간뿐 아니라 스포츠계 전반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프로배구 KB손해보험의 이상열 감독은 남은 경기 출전을 포기하겠다고까지 밝혔는데요.
문화스포츠부의 조희로 기자와 스포츠계 학폭 문제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로 기자, 이상열 감독 얘기는 이제 2009년입니다. 왜 지금 이게 다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건지 짚어볼까요? 네, 발단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09년 국가대표팀 선수였던 박철우가 당시 코치를 맡았던 현 이상열 감독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피멍이 든 채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결국 이 감독이 체육회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박철우가 고소를 했다가 이후 취하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지난해 프로팀 감독으로 복귀한 이상열 감독이 이재영, 다영 쌍둥이 자매의 학폭 논란에 대해 인과응보가 있더라라며 인터뷰를 했고 이를 본 박철우가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분노하면서 12년 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네. 결국 이상열 감독은 재차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구단을 통해 남은 경기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남은 시즌 출전은 안 한다. 이 내용은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네, 어제 인터넷에 한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당시 고3 학생이던 이상열 감독이 중학생이던 글쓴이를 때렸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한때 이 게시글 때문에 이 감독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단 측은 감독이 앞으로 출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어제부터 정해져 있었다면서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글 때문에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는 말이죠. 네, 그렇군요. 예, 처음 학폭 논란이 불거진 계기가 이재영, 다영 쌍둥이 자매 이제 폭로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지금은 근데 사제지간뿐만이 아니라 배구의 사제지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까지 다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첫 시작은 쌍둥이 자매에 대한 폭로였습니다. 현재 두 선수는 징계를 받고 어머니 집에서 자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다른 선수들을 향한 폭로글이 하나둘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프로야구에서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훈련이란 미명하에 폭력이 쉬쉬되던 문화가 매번 지적됐던 만큼 다른 종목에서도 학폭 논란이 불거지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말입니다. 익명 폭로, 자기 이름을 노출시키지 않는 익명 폭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폭로 외에 달리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컨대 폭로글을 썼다가 논란이 되면 글을 삭제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게 되거나 누굴 지목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다수가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연예계에선 학폭 논란에 휘말린 조병규 씨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네티즌과 작성한 확약서를 공개하면서 해당 의혹이 허위였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이번 학폭 논란과 관련해서 가해자에 대한 비난 또는 징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까지 맞춰져야 하느냐.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영, 다영 쌍둥이 자매 팬카페를 보면요. 일부 회원들은 지금 상황이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가해자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엔 폭력이 다반사였고 더 큰 일도 많았다면서 폭력을 두둔했고 잘 되는 게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안타깝다고까지 썼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한 누리꾼들이 비판도 쏟아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카페를 폐쇄해달라는 청원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가해를 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이제 변하지가 않는 거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수조사 얘기도 나오던데 근데 이게 어떤 뭐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선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작 현장에선 마땅한 기준이 없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얼차려를 준 것도 폭력에 해당하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 폭력으로 봐야 할지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전수조사를 해도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건데요. 또 모든 선수를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시선도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터질 학폭 이슈에 대해선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스포츠계에 만연한 폭력이 근절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스포츠부의 조희로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20대 남성이 평소에 자신을 수시로 괴롭히고 함께 살면서 월세도 떼먹은 대학 동기를 살해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괴롭힘을 당했어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20대 남성 A씨는 경남 남해의 한 원룸에서 대학 동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월세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함께 살았지만 피해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수시로 욕설과 조롱을 일삼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에 괴롭힘이 있었다고 해도 타인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범죄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 괴롭힘을 당했고 감경 요소가 있으나 잔혹한 범행 수법 등 가중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 중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A씨가 112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아동학대 범죄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생후 29일 된 신생아를 때려서 숨지게 한 20대 미혼 부가 구속됐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이면 울음밖에 표현할 것이 없는 때인데 아버지는 아이가 계속 울어서 짜증이 나서 때렸다고 합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빌라에서 혼자 살던 20대 남성은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아이를 한 명 낳았습니다. 홀로 양육을 해온 남성은 아이가 보채자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미혼부 지원 단체에서 지원을 해줘갖고 본인이 그동안에 이제 적립해놨던 돈이랑 해서 이제 생활을 했어요. 아이 아빠는 한 달째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이의 머리를 때려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스스로 119에 신고했지만 아이는 결국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학대를 의심한 병원의 신고로 지난달 5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남성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아이를 살해할 고의성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까지 받은 해당 남성은 다음 주 첫 재판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어제 오후 경주 앞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해 선원 6명 전원이 실종됐는데 지금까지 실종자 발견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파도가 높고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아서 해경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어선 한 척이 바닥을 드러낸 채 뒤집혀 있습니다. 해경 구조대가 높은 파도를 헤치고 가까스로 배 위로 올라가 수색에 나섭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경주시 간포읍 동쪽 42km 해상에서 9.7톤급 홍게잡이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배에는 선장 51살 전모 씨 등 한국인 2명과 베트남 선원 3명, 중국인 선원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2시간 반 만에 사고역에서 4km 떨어진 곳에서 어선을 발견했지만 실종자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이틀째 함정 26척과 항공기 7대 등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랑주의보 속에 초속 19m의 거센 바람과 4m의 높은 파고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높은 파도로 인해서 전복 선박 접근 및 주변 수색에 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서 선체 내부 수색 등 잠수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포항 구룡포항에는 실종자 가족들이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분이 찹찹하죠. 희망은 그 안에 갇혔으니까 생존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제 오후 8시 47분쯤 부산 기장군 남동방 4.6km 인근 해상에서도 27톤급 어선이 기상 악화로 침몰했습니다. 다행히 어선에 있던 선원 4명은 주변에 있던 다른 어선에 의해 전원 구조됐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주장한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 파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학자들과 중국 정부까지 가세해서 해당 논문은 거짓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미국 역사학자들이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역사학과 교수들에 이어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 교수 또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실기로 한 학술 저널에 반박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더든 교수는 유엔과 국제 엠네스티가 반인류 범죄를 규정한 위안부 문제를 계약 관계로 설명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 교리지만 학문적 거짓은 그렇지 않다고 하버드 총장의 램지어 교수 옹호 발언도 비판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더든 교수는 지난 2016년 한국을 방문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접 만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중국 학자들 또한 위안부 문제는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라며 역사 왜곡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Had the audacity to write about the issue of comfort women and yet never talk to the victims themselves and have the compassion to understand and feel the pain that grandma, my older sister Lee is going through. 독일 베를린에서 평화의 소녀상 연구 설치를 촉구하는 할머니들 역시 램지어 교수 논문을 헛소리라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역사 바로잡기에 동참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가 뭔지 아시죠? 비트코인이죠. 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얼마나 올랐대요? 한때 5만 6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500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비트코인 시가총액도 1조 달러를 넘어서 미국 테슬라 시가총액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예.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 그 사람도 자기네 회사 전기차 코인으로 팔겠다고 그랬었는데 그 맞아요. 영향이 있나 보죠? 혹시 비트코인 좀 갖고 계신가 봐요? 그러세요? 비트코인은 없고요. 버스 토큰은 저도 버스 토큰을 합니다. 네, 길기범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한때 6,500만 원에 거래됐고 해외에서는 5만 6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6개월 사이 약 350%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었는데 이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시총 7천억 달러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테슬라나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등이 비트코인 투자를 공식화하면서 가격이 상승한 건데 연말에는 1억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Now you have relentless retail demand that keeps coming in, and we're starting to get lots more larger institutional players endorsing the crypto environment. 다만 회의론도 여전합니다. JP 모건은 투기 세력의 영향으로 가격이 폭등했다고 분석했고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투기성이 짙다며 규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가격 변동성이 심한 형태의 자산이어서 이후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 관리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8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80% 폭락한 사례가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군인들이 한데 뒤엉켜서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손에는 몽둥이도 보이고 좀 격렬해 보이죠. 영화 같은 이 장면은 지난해 6월 중국과 인도 국경 지역에서 두 나라 군인들이 충돌한 모습입니다. 중국 당국이 이 영상을 8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공개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전민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중국 군인들이 텐트를 설치하자 인도 군인들이 이를 저지하려 계곡을 건너옵니다. 대부분 방패와 쇠파이프로 중무장했습니다. 인도 군인 수십 명 앞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중국 장교와 머리를 다쳐 쓰러진 병사도 영상에서 확연히 보입니다. 중세 전투를 방불케 하는 난투극은 밤까지 계속됐습니다. 8개월 만에 영상을 공개한 중국 정부는 충돌 당시 군인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体现了中方作为负责任大国的气度和担当，但是呢，印方多次渲染和炒作有关的伤亡事件，歪曲事实真相。 중국 측에서 편집해 공개된 이 영상은 사상자를 영웅으로 그리면서 애국심을 끌어올리려는 포석이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쿼드로 불리는 대중 포위망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층 좁아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G7 화상회의에서도
중국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안보 회의에서도 중국을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 쿼드가 또 결정적으로 되니까 중국이 내부 단속을 할 굉장히 큰 필요성이 생긴 거죠. 중국의 영상 공개 직전 미국을 포함한 쿼드 4개국 외무장관은 화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맞은 첫 주말입니다. 오늘 마치 봄이 온 듯한 날씨에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도 많았고요. 기차역에는 한 주 늦게 고향에 가는 귀성객들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말 풍경을 김태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승객들이 큰 가방을 끌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양손에 한가득 짐을 든 이들도 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기차 예약 가능 좌석이 늘자 기차역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설 연휴 때 만나지 못한 가족을 찾아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설에는 안 오고 우리끼리 설 보내고 아들 이제 못 오니까 보러 왔어요. 한강공원은 각양각색의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맞은 첫 주말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주말을 즐겼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가볍게 산책하거나 땀 흘리며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요. 이렇게 좀 탁 트인 공간에 산책 나왔습니다. 이번 주말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시민들은 잠깐이나마 숨통이 트인 모습이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3, 4월 봄철에나 있을 법한 산불이 올해 들어 강원도에는 6차례나 발생했습니다. 바짝 메마른 날씨에 강한 바람이 화근인데요.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그 외 동해안 지역을 따라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또 이들 지역에는 내일 오후까지 초속 20m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대형 산불 위험 경보와 주의보까지 내려져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오늘 대부분 지역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더 높아져서 서울의 한낮 기온은 16도, 춘천은 22도, 포항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4월 초순의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이 포근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짙어졌습니다. 오늘 황사까지 더해져서 뿌연 하늘의 답답함마저 느끼셨을 텐데 내일도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경기 서해안과 충남, 호남과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광주의 한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2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13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월요일까지는 추위 걱정 없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참 이번 주 정말 추웠는데 오늘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요. 네. 두 번째 절기인 우수도 그저께였잖아요. 맞아요. 우수하면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네. 대동강 하니까 저는 그분이 떠오르는데. 전 알겠어요. 대동강물 팔아먹었다는 봉이 김선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설화 속 인물이지만 시대를 앞서간 분입니다. 200여 년 전에 생수 판매를 시작했잖아요. 자, 내일은요. 오늘보다 더 봄 날씨 같다고 하니까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 이유진 기자가 취재한 경남 양산시 통도사의 자작매화 모습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MBN 종합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